여러분들 1997년 대한민국에 IMF 외환 위기가 터진 이유,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어떤 교육 자료에선요, 아니 국민들이 호화로운 외제 사치품이나 구매하고 말이야 해외여행 싸돌아다니니까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다들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진짜 원인은 저 멀리 동남아에서부터 아시아 금융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번졌다는 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가 터지기 불과 몇 달 전에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에 이미 태국이 172억 달러나 구제금융을 먼저 받았거든요. 이쪽 업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선배예요, 선배, 태국이.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별 문제 없어 보이던 동남아에 왜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진 거지? 그리고 말이야, 동남아가 터졌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까지 위기에 빠진 겁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대체 어딘지, 동남아의 태국의 몰락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요, 태국의 금융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냐면 1990년대 초 중국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중국은요, 사회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 개혁을 하고 중국은 개방을 했습니다. 덩샤오핑 형님이 중국에서 최고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개방을 한 건데, 중국 입장에서 무역을 하려면요, 중국의 화폐, 이 위안화에 대한 환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 값보다 무역에서는 환율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환율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당시에 중국은 이중환율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이중환율제가 뭐냐면요, 한 나라의 환율이 두 개라는 겁니다. 환율이 두 개지요. 첫 번째로 중국의 공식적인 환율은 중국 공산당이 지정해 놓은 고정환율이라고 해서요, 당시 중국의 1994년을 기준으로요 1달러는 5.8 위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환율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딱하니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환율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시장 환율도 중국에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던 환율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1994년을 기준으로 당시 중국은 1달러당 8.7 위안의 환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환율이 두 개다? 벌써부터 좀 복잡하고 뭘 우선시해야 되는지 투자자 입장에선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중환율제를 쓰던 중국 정부는요, 개혁 개방을 하면서 WTO에도 가입해야 했고 국제무역 시스템에도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중국의 덩샤오핑 형님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앞으로 개방될 중국은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 환율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중국의 공산당은 1994년 1월부터 단일 환율제를 갑자기 도입을 해버리는데, 공식적인 환율 딱 하나만 쓰는 단일 환율제를 채택해서 쓰기로 합니다. 여기서부터 중국 환율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건 바로 위안화의 평가절하였습니다. 당시 국가가 공증하던 공식 환율은 5.8 위안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달러당 8.7 위안으로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겁니다. 시장 환율을 거의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아니 하루에 환율이 이렇게 미친듯이 많이 오른 거면요, 위안화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약 33%나 한 방에 떨어져 버린 거였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걸 한국으로 치자면요, 이 정도의 환율 변화라고 하면 대충 달러당 1,400원이던 환율이 하루아침에 2,100원 정도가 돼버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중국이 이만큼이나 화끈하게 위안화의 가치를 하락시킨 건요, 중국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환율이 5.8 위안에서 8.7 위안이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중국 제품의 가격이 해외에서 33%나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도 중국은 수출을 할 때 전략이 낮은 가격의 상품을 많이 파는 방식으로 승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중국한테 위안화의 가치 하락은 엄청난 개이득이었습니다. 다른 수출 국가들에 비해서, 경쟁자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하루 만에 33%나 더 생긴 격이니까요. 개꿀이지. 중국 제품의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중국 제품은 그래서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기 시작하죠. 값싼 노동력 그리고 평가절하단 위안화, 이 두 개의 콤보는 가격 경쟁력이 미쳤거든. 중국의 수출이 도라이급으로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잘 나가면은 그만큼 피해를 받는 것도 있죠. 중국이 갑자기 세계 무대에 올라온 건요, 당시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진짜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쟁자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것도 겁나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녀석이었죠, 중국이. 기존의 동남아시아는요, 나름 중국하고 원래 가격 경쟁에서 어느 정도 비비고는 있었는데요. 1994년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한 방에 동남아시아의 수출 경쟁력이 진짜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큰 피해를 봤던 국가가 있었으니 그곳이 오늘의 주인공 태국입니다. 태국. 그래서 태국은요,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요, 나름 아시아의 기적 소리를 들을 뻔은 했습니다. 들을 뻔. 지금은 아시아의 4마리 용에는 태국이 낄 자리가 당연히 없긴 하지만요, 1990년대 초까지 태국 아주 잘 살았죠. 1991년부터 95년까지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GDP 성장률이 연평균 8.4%를 찍었으니까 진짜 개쩔기네. 8.4%. 당시 태국의 경제 성장률을 책임지던 건 수출 주도형 경제였습니다. 근데 태국은 기술은 별로 들어가지 않는 저렴한 물건을 제조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94년 1월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의 무역 경쟁력이 겁나 세지네. 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킹받을 수밖에 없죠. 태국의 수출품 대부분 저부가가치 제품인데 중국도 이걸 만들어 전자제품, 섬유, 농산물 등 하필이면 이 대부분의 물건들이 주력 상품들이 중국과 많이 겹쳤고요. 그래서 태국은 중국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띠발이네. 아니 갑자기 중국 물건의 가격이 33%나 할인을 때려버리는데 이걸 뭔 수로 버팁니까? 그렇습니다. 뭐 태국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이 물 밀고 들어오는 거 구경할 수밖에 없어. 태국은 수출 경쟁력이 상실이 돼버리고 수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상수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적자가 미친듯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책이 바뀐 94년 1월부터 중국의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요, 태국은 94년 그 해에 바로 경상수지 적자를 찍어버리는데요. 1994년 태국의 경상수지 적자 금액 마이너스 100억 달러. 네, 다 날아갔고요. 이 당시 태국의 GDP 대비 5.6%에 해당하는 돈이 적자로 다 날아간 거예요. 더 정확히는 태국의 외환보유고가 이만큼 녹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태국은 95년도에도 마이너스 140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를 봤고요. 96년도 마이너스 147억 달러만큼 경상수지 적자를 봤습니다. 그만큼 외환보유고는 탈탈 털린 거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태국은요, 경상수지 적자도 적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는데, 제가 아까 태국이 1990년대 초에 경제성장률 막 8%씩 찍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려면요, 태국은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투자금이 많이 필요했다는 건데 태국 내부에서만 이 많은 투자금을 마련하긴 어려웠죠. 그래서 태국이 선택했던 방법은요, 야이씨, 어차피 우리 막 성장률 8%씩 박히는데 좀 부채 좀 지자. 빚지고 장사해도 우리 남겨 먹을 수 있어. 나 태국이야. 믿지? 라고 해서 태국은 외국에서 단기 외채를 엄청나게 끌어다 쓰는 걸 택합니다. 태국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단기 외채를 끌어다 쓰죠. 그래서 태국은요, 96년도에 총 417억 달러어치의 단기 외채가 있었고요. 97년도에는 이게 크게 늘어 단기 외채가 453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건 태국이 빠르게 성장하려는 욕심에서 나온 결정이었죠.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당시 태국이 위기에 취약했던 게요, 태국이 고정환율제를 채택해서 시행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태국의 위기를 더 많이 키웠죠. 태국의 고정환율제는요, 1984년부터 1997년 7월까지 무려 13년 동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안 태국의 달러 환율은요, 1달러당 25바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 경제가 급부상한 이후로부터는요, 태국은 경상수지 적자 마이너스를 찍는 것만큼 정부가 외환보유고의 달러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달러당 25바트를 맞춰줄 수 있을 테니까요. 고정환율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죠. 만약에 외환보유고가 다 털리면
쏠린다? 그럼 단기 외채가 묻어나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요, 태국의 바트화도 평가 절하 압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태국 정부는 고정환율제를 지키려고 고정환율제 유지 비용에 갖고 있었던 달러를 다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모로 경상수지 적자난 거 메꿀 달러, 단기 외채 이자랑 원금 갚을 달러들, 고정환율제 유지하겠다고 써야 할 달러들, 이 모든 돈이 어디서 나오냐? 태국 정부의 외환보유고에서 나오잖아요. 슬슬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녹아버렸어요. 딱 태국의 금융위기 직전에 2년치의 외환보유고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딱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위기가 왔다는 걸. 수치로 보자면 1996년 초 태국의 외환보유고는 390억 달러만큼 채워져 있었지만요, 1997년 6월 이 외환보유고에는 결국 24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짝 말랐죠. 약 1년 반 만에요, 태국의 외환보유고가 무려 93%나 증발해버린 거였습니다. 와, 실합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겪었죠. 여러분들, 아시아 금융위기는 1997년, 우리 대한민국의 IMF 금융위기도 1997년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라는 태국은요, 위기 직전까지 이렇게 경제 지표가 서서히 무너져 갔었습니다. 이제는 이 경제 불안정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요, 태국의 경제가 빌빌거리던 와중에 이 태국의 취약점을 제대로 간파한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바로 헤지펀드들이었습니다. 이놈들이 태국 경제를 딱 분석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 태국이 외환 보유고도 부족하고 단기 외채가 너무 많아서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은요, 태국 경제를 공격할 기회를 노렸는데 그 공격할 곳이 어디였냐면 태국의 화폐 바트화였습니다. 헤지펀드들은 바트화를 공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아무튼 이 헤지펀드가 태국을 공격한 방법, 구체적으로는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바트화를 공매도하는 거죠. 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바트화를 빌려서 팔고 나중에 바트화를 싸게 사서 되갚는다 라는 투자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는요,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 헤지펀드들은 바트화 가격을 떨어뜨려서 돈을 벌고자 한 거고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헤지펀드가 공격할 당시의 태국 분명히 고정환율제를 채택해서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바트화 가격을 떨어뜨릴 거냐? 헤지펀드들은 태국이 절대 못 버틸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외환보유고 결국에 바닥날 거라고 본 거죠. 헤지펀드가 노린 건요, 외환보유고를 바닥내서 태국 정부가 고정환율제를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변동환율제로 바꾸게끔 하려 했던 겁니다. 태국 정부가 1달러당 25바트를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돈이 바닥나면 분명히 한 방에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외환 위기를 노린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바트화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신들이 그러면은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트화 공매도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구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헤지펀드가 바트화를 빌려옵니다. 당시에 태국의 바트화는 고정환율제였으니까 1달러에 25바트로 바트화를 빌려왔겠죠. 그럼 이 헤지펀드는요, 1달러에 25바트일 때 이걸 죄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헤지펀드가 노리는 건 나중에 이 바트화 가치가 떨어져서 1달러당 50바트가 되면요, 이때 헤지펀드는 바트화를 다시 사서 은행에 갚으면 되는 겁니다. 1달러당 50바트에 다시 사서 아까 빌렸던 25바트 갚으면 내 손에는 고스란히 25바트가 또 남죠. 차익이 100%가 발생합니다. 개꿀이에요, 되기만 하면. 이렇게 바트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익으로 헤지펀드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헤지펀드는요, 태국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경제지표, 제가 아까 막 안 좋다고 했던 거, 단기 외채 쌓였다는 거, 경상수지 오지게 적자 난다는 거, 이걸 막을 외환보유고는 이미 탈탈 털렸다는 거 소문 내니까 다른 투자자들 불안해져서 바트화를 같이 팔아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바트화 가격은 더 떨어지려고 할 거고 헤지펀드는 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헤지펀드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만 나면 결국에 태국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틈을 노리면 대박을 칠 수 있다고 본 거죠. 외환위기가 터져서 고정환율제가 사라지고 변동환율제가 되면요, 분명히 헤지펀드의 예상으로는 1달러에 25바트로 고정되어 있던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서 공매도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997년 초부터 헤지펀드들이 태국의 바트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트화의 공매도를 미친듯이 때리고 선물에도 손을 대서 바트화 풋옵션 잡아두고 바트화를 공격하죠. 이때 태국의 중앙은행은 처음에는 발악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고정환율제 유지해야 하니까 외환 보유고 있는 거 다 탈탈 털어서 바트화의 가치를 지키려고는 했죠. 헤지펀드가 바트화를 얼마나 팔려고 했던 간에 그만큼 다시 태국은 외환 보유고의 달러로 바트화를 사서 가치를 보전하려고 했죠. 그리고 플러스로 태국 정부는요, 외환 보유고의 화력으로 부족하니까 바트화의 기준금리도 10.5%에서 25%까지 미친듯이 올려버립니다. 하지만 결국 1997년 7월 2일 태국 정부가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 6월 이미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마이너스 막 97%를 찍고 다 날아갔잖아요. 당장 외환 보유고는 없는데 단기 외채 갚아야 돼서 막 돈은 써야 돼. 태국 정부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띠발이네. 헤지펀드의 공매도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 고정환율제 슬슬 포기해야겠는데요. 그래서 태국은요, 결국 13년 동안 지켜왔던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합니다. 그러자마자 바트화 가치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 미친듯이 폭락하기 시작하죠. 헤지펀드들 좋아 죽겠다. 태국 정부가 포기하고 억눌려 있던 바트화의 가치 하락 압박은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나라의 환율이 1달러에 25바트였던 게 그달에 바로 29바트로 올랐고요. 97년 12월에는 바트화 환율이 1달러당 47바트로 5개월 만에 바트화의 가치가 절반 이상 증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998년 1월 바트화의 환율은 1달러당 56바트까지 찍으면서 진짜 6개월 만에 마이너스 124%나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바트화 가치가 폭락한 만큼 헤지펀드는 그만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대박이 터졌을 거예요. 이렇게 바트화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헤지펀드는 바트화를 다시 싸게 사서 되갚았습니다. 헤지펀드는 공매도 했던 거, 선물 옵션 때려뒀던 거 다 포지션 정리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버려들였죠. 남아있었던 태국은요, 어떻게 됐냐? 외환 보유고 뭐 탈탈 다 털렸지. 덩그러니 영수증 뿐이죠. 그동안 단기 외채 빌려왔던 거 짧은 기간 돈 끌어다 쓰고 금방금방 갚아내면서 이 단기 외채들을 쳐내야 되는데 원래 외환 보유고에 돈이 없네. 태국 경제는 이로써 외환 위기가 왔고요, 붕괴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금융 위기가 제대로 시작이 되죠. 태국의 주가 지수는 1996년 1월 1400포인트에서 97년 말 373포인트로 완벽하게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73%를 찍었고요. 97년 한 해 동안 태국의 금융기관 56개가 문을 닫았고 기업도 6,000개 정도가 도산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8%씩 찍던 것이 그대로 고꾸라쳐받기 시작해서요, 1997년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찍어버립니다. 97년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98년에 태국의 경제 성장률 눈물 납니다. 마이너스 10.5%를 찍어버리면서 거대한 위기가 왔습니다. 결국 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고요. 이게 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태국발 외환 위기는 아시아 금융 위기로까지 거대하게 번져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위기가 어떻게 아시아 금융 위기로까지 전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됐는지 한번 재밌게 또 말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